시장은 약간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은, 심지어는 약간 이제 이런 느낌까지 주는 수준의 빠른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연준의 긴축은 시장에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 이제 이런 변수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여러 번 빨리 여러 번 오느냐 혹은 천천히 안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환율이 아무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한, 그리고 아주 자신감 있는 그러한 경제학자, 본 시장 구루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의 톤이 과거보다는 되게 상대적으로 겸손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아직 많고요. 달러 약세가 너무 심해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물가 안정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중국 개방이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그 부분을 좀 과대 해석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갖고 있는 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가을부TV의 신화 기자입니다. 저희가 2023년 세계 경제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고려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진일 교수님,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의 고유선 투자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초면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방송에서는 영광입니다. 좋은 케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진일 교수님부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연준에서 선임 경제학자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한 10년 정도 근무하셨다고 저는 듣긴 했거든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던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박사를 받은 게 1996년이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직장이 연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워싱턴 DC에 있는 연준에서 처음 직장을 잡아서 2년 동안 경제학자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98년에 이제 연준을 떠나서 버지니아 대학교에 가서 한 5년 정도 대학 교수를 근무하다가 2003년에 다시 연준에 가서 경제학자 그리고 선임 경제학자로 근무하고, 사직은 2011년 8월에 사직을 하고 이제 2010년부터는 고려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2011년 사직을 하셨다고 해도 아마 국내에서는 미국 연준의 그 심리라거나 이런 거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 사실 투자 시장 전반적으로 시선이 굉장히 연준으로 쏠려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연준의 행보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보시는지 평가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이란 결국 이제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어 나가는 과정인데요. 이번 코로나 위기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위기이고 전 세계에 동시로 찾아왔으니까요. 98년은 동아시아에 국한된 위기였고, 2008년은 선진국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로 퍼진 위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퍼졌으니까 훨씬 더 큰 위기였죠. 그래서 더 큰 대응이 필요했고, 그 대응의 폭풍이랄까? 그게 이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기대했던 것만큼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도 연준에서도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어떤 부분은 맞았는지.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틀린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앞으로 제대로 되는 건데, 잘못하다가는 틀린 부분이 맞다고 착각을 하고 맞은 부분이 틀렸다고 착각을 하면 그건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반성, 비판, 분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금리가 제일 지금 세간의 화두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는 어느 정도 멈출 거라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분위기인데, 그래서 올 하반기에 떨어질 거냐, 아니면 올해는 무리지 않으려나, 이런 시선이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올해 금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한 해 동안 어떤 흐름을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금리에 대한 예상이 변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제 처음엔 속도가 문제였고요. 작년에 기록적으로 75bp를 4번씩 연속으로 올리는 그러한 기록을 세웠고요.
이제는 얼만큼 높이 올라갈 것인가? 그 얘기는 앞으로 몇 번 더 올릴 것인가이겠죠. 물론 25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가정하에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건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피벗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과연 연말이냐 내년이냐 그게 언제가 될지 사실은 그건 지금도 너무나 먼 미래이기 때문에요. 네. 경제 흐름 보면서 구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지난 네. 2달 전쯤에 제가 그때도 금리 향방을 좀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그 사이에 조금 혹시 변화된 뷰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우 빠른 속도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른 시기에 지금 금리 하락 그에 따라서 모든 자산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연준은 어떤 시장의 반응보다는 물가나 경기 흐름을 보면서 차분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는 낮아져야 연준도 시장에 조금 안도하는 그런 신호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이제 예상치에 적합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가면은 연준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긴축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기대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까지 미리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연준의 입장은 이제 2월 1일 날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시장은 약간 압박을 놓고 있는 것 같은 심지어는 약간 이제 이런 느낌까지 주는 수준의 빠른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는 한 2분기 부터는 좀 주식시장 위험자산이 좀 더 이제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국채금리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기준금리 5%라고 하면 10년물 기준으로 한 150bp 정도 과거에 역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3.5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레벨이 이제 너무 빨리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자산 가격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부터 상당히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2월에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볼 거냐 이제 주목을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이제 그 연준 출입하는 기자가 연준이 중단을 생각하고 있다,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이제 흘러나오면서 이제 연준의 긴축은 시장에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 이제 이런 변수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작년 4분기 GDP 지표가 나와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랠리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네. 이런 경우도 앞으로 주요하게 봐야 될 지표라거나 FOMC 전에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달에 나올 물가 지표들의 하락 속도가 저희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물가 하락 속도는 다소 좀 더디게 떨어지는 것으로 좀 이제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을 줄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증시 관점에서 보면은 물가는 떨어졌고 경기는 괜찮네. 딱 연착륙까지 되고 흔히 이제 물가도 안정되는 골디락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조합이네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경기가 탄탄하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하락 압력은 이제 줄어든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당분간은 금리나 주식시장, 금융지표들이 모든 걸 선반영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적이나 GDP, 물가 이러한 애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같은 궤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또 조정을 받고 또 확인이 되면 또 올라갔다 하는 이제 이런 좀 기대에 부응했는지 아닌지 이런 속도 조절, 검증 과정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실물 지표와 이제 어떤 금융 지표 간에 좀 움직임들이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단기적이던 아니면 장기적이던 시장을 흐름을 좀 예측할 때 주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우선적으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지느냐 이제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 측면에서 저희는 사실 미국은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는 보는데 하반기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로 5% 간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에 기준금리 5%
그 이후에는 사실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5%라는 기준금리를 경험해 본 적이 근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세계 경제는 빚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물론 정부 부채는 컨트롤이 가능한 이제 부채라고, 그러니까 민간의 부채와는 달리 정부 부채는 계속 이제 연장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세대 간에 이제 넘겨갈 수도 있고 하는 이제 부채의 성격이긴 해서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은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5% 기준금리 도달했을 경우에 이제 실물 경제의 충격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4분기 GDP 지표 나오는 게 약간 시장 기대치를 조금 상회하고 하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 그럼 중요한 게 이런 연착륙하는 이 패스를 어떠한 기준금리와 같이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연착륙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지금처럼 뭐 연말까지 금리를 유지한다 아니면 한 피벗을 시작할까 말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연착륙이 되면 계속적으로 금리를 유지해 나가서 그야말로 물가가 더 꺾이고 미국 경기가 더 꺾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높은 금리, 뭐 5%로 말씀하셨는데요. 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에 직면하는 그렇게 있고요. 과연 금리 패스를 올 중반에 그리고 하반기에 어떻게 잡아나갈지 그거는 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지금까지 금리 얘기 위주로 여쭤봤는데 사실 환율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100일까지 떨어져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지금 사실 작년에 나타났던 킹달러 현상이 올해 들어서는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또 기준금리가 피벗 가능성까지 있다고 본다면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질 텐데 앞으로 달러 흐름은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교수님. 먼저. 어려운 이제 환율이 정말 저희도 제일 맞추기 어려운. 예. 그런데 사실 지난해 달러 강세 그리고 올해 달러 약세는 저희는 일본의 역할도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달러가 강세를 가야 되는 그런 레벨보다 더 많이 갔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일본이 되게 완화적인 정책을 오랫동안 이제 유지했던 거 이러한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급반전되고 있고요. 또 이제 신흥국 중에 하나인 중국도 지난해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리오픈을 하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이제 경제 회복은 가셔야 되지는 않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급락을 할 거냐의 여부는 저희는 이제 일단은 연준의 통화 정책의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한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더 강력한 한번 달러의 약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일본의 추가적인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조정 0.75까지 올리는 거는 이제 총재가 바뀌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단기적으로 한 봄에는 한 번 더 이제 달러가 또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하나의 달러 약세의 사이클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는 조심스럽게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까지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기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시장의 기대뿐만 아니라 연준도 좀 사실은 그래 한번 인하를 생각해 볼게라는 정도의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중일 그 통화를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통화를 같이 보는 그러한 외국에 그런 게 있는가 그게 우리한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특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조금은 있지만 크게 봐서는 이제 한중일 이렇게 통화 같이 가는 동조화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준이죠 결국은요. 근데 연준인데 최소한 한 번에 그 이자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가 되어 있는데 예상이요. 과연 그것보다 더 여러 번 빨리 여러 번 오느냐, 혹은 천천히 안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환율이 아무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시장의 예상이죠, 예상. 예상에 비해서 얼마나 더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려운 게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과 그리고 시장금리의 움직이는 사실 항상 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게 이유가 뭔지, 그게 위험 프리미엄인 건지 아니면 시장의 예상과 연준의 예상이 다른 건지 그건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어려운데 우리는 그것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더 간접적으로 한 번 더 이제 풀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달러가 완전히 약세로 접어들기까지는 조금 시장 상황을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고 일각에서는 2차 강세가 온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세든 약세든 흐름을 보일 때 경제가 어떤 영향을 맡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다. 2차 강세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2차 강세라는 건 결국은 이제 연준이 올 초반에 몇 번 올릴 것인가, 그걸 예상보다 많이 올리고, 혹은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앞으로 이제 올해 4번 나올 점도표에서 이자율을 더 높게 그리고 오래 가져간다는 예상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또 달러에 대한 강세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중국과의 통화 동조화 영향도 사실 무시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 두 가지를 모두 골고루 균형과 이게 분석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후적으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달러가 강세를 가는 시기는 뭐 미국의 긴축 기조 시기이기도 이제 한데요. 또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뭐 어디선가 또 위기가 발생을 할 때 달러는 강세를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신흥국이나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조심스럽게 너무 좀 이른 걸 수는 있지만 달러 약세가 너무 심해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물가 안정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까지 그리고 연말에 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를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달러 약세, 그러니까 좋은 것만 지금은 이제 반영을 하는데 달러 약세가 신흥국 경제도 이제 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신흥국 수요가 또 원자재 가격을 끌어들이는 부분들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달러 약세까지 이제 가세가 되면은 이게 좀 이제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또 다른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게 약간은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신흥국에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제2차 달러 강세로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확률은 좀 낮게 보고 있는 편인 게 이제 신흥국의 수요가 과거처럼 원자재를 많이 쓰는 성장이 아니라 여행, 소비, 이제 이런 서비스 경기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살아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이제 중국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영향력은 조금 과거만큼은 아닐 것 같아서 일단은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은 이제 그 가능성은 아직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제로 코로나 여파로 저축도 많이 쌓여 있고 소비를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이 중국 시장이 좀 열리면서 많은 국가들의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수요 폭발이 또 다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시장의 개방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중국 개방이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그 부분을 좀 과대 해석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갖고 있는 게요. 중국이 과거처럼 그런 빠른 성장을 보이기는 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 빠른 성장을 할 때는 기업들 투자, 공장을 많이 지으면서 이렇게 2000년대 중후반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유발하면서 성장을 했다가 미국이 이제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 공장이 너무 이제 남아도는 이제 설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는 사실 중국은 또 다른 이제 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한번 했던 국가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후유증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미국은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로 부채가 확 줄었는데 중국은 그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게 남아있는 성장 동력은 소비와
그다음에 테크 기업들, 이제 성장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긍정적인, 그리고 저축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중국의 이제 내수 시장이라든가 내수를 겨냥한 기업들의 퀄리티가 옛날에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혜를 이제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효과들도 조금은 중국 기업 중심, 그리고 선진 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좀 더 집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제 뭐 글로벌이 다 좋으면 우리도 이제 그 2차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런 직접적인 효과가 우리가 그렇게 딱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에 중국이 마이너스 기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플러스 전환은 기대를 하지만 그게 이제 드라마틱한 수출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중국 상황은 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뭐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봉쇄 해제가 과연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네, 그게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 2020년 이후에 전 세계가 봉쇄를 해 나가면서 그것의 영향이 이리 큰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인플레가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고 오래 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렇다면 풀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인류가 처음 해보는 거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뭐 여러 번 하도 틀려봤으니까요. 그야말로 면밀히 모니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휴 질문을 작성한 시점 이후로 빅테크 실적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60% 이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지금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저희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빅테크 잠깐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빅테크 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실적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는 좋아질 거야 라는 가이던스가 이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쁜 거는 이제 오케이 알았어. 근데 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리오픈의 영향도 이제 상당히 큰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주요 섹터별 S&P 500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섹터가 이익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통신 서비스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약간은 예상치보다는 좀 긍정적인 그런 서프라이즈를 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성장주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익도 중요하지만 금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인율이 되게 민감한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떨어져야 이게 좀 더 매력적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금리 하락과 연준의 긴축 종료 이런 스토리들이 좀 일단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이익에 있어서는 모멘텀 상으로는 아직은 하향 흐름이고요. 개선에 대한 신호들을 저희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렇게 주가가 좀 좋으면은 뭔가 상황들이 좋아진다 하고 이제 점검들을 하면서 어닝 포캐스트를 이제 계속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달에 봤던 것보다 좀 더 높게 보고 또 높게 보고 하는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어야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도 이익에 대해서 이제 바닥에 왔구나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이제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게도 그 신호는 포착되지는 않고 있고요. 늦어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어떤 긴축 사이클이나 이거는 이제 경기 연착륙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가정을 두고 한 예측이긴 하지만은 이익 모멘텀들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방향은 맞다. 근데 속도는 조금 예상보다 빠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내내 강조를 하셨던 부분은 미국 장기채였었는데요. 네, 국채금리요? 네, 특히 미국 10년물 장기채가 금리 상단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그 시점에 장기채를 가장 추천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그게 유효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뭐 이렇게 딱 분기 기간별로 딱딱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연말 연초까지는 장기채, 2분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는 주식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때가 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장기채 금리가 사실은 저희는
기준금리 5%에서 3.5 이상이면은 저희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게 시간을 두고 경기나 물가 하락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은 이제 3.5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너희는 3.5를 자꾸 고집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기준금리가 거의 정점에 왔다. 그러면 장기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경기나 물가를 먼저 선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기가 길어지는 네. 금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기준금리보다 빠지는 특징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용인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기준금리 최종 레벨보다 150bp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5% 기준금리라면 국채금리 한 3.5까지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연말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거를 또 미리 선반영한다면 3% 초반까지도 이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금리라면 저희는 이미 좀 이제 그 금리 자체의 매력도는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그 효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정부가 시중금리를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신금리 못 올리게 하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제 값을 받는 그런 채권금리가 아닐 수도 이제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이제 채권 시장에 운용하는 매니저들은 이제 높은 금리의 채권을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회사채, 그동안에는 좋은 우량 회사채였는데 이 회사채 금리도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좀 더 비우량, 계속 위험한 채권까지 돈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좀 채권보다는 이제 그 금리가 하락한 거에 대한 어떤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이제 주식도 관심을 가질 때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국내 금리 같은 경우는 정부가 워낙 개입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네.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도 많이 말씀하셔서, 혹시 네. 국내 국내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것들을 이제 그냥 순수하게 경제 현상을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금리를 이렇게 막 올릴 만한 여력이 되는 나라는 아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저렇게 가파르게 올릴 때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동반해서 인상을 하고, 이제 속도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정책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들, 물가, 부동산 지표들 이런 거 감안하면은 금리가 우리는 인하를 해야 된다는 신호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서요. 저희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할까라는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은 있지만, 한국은 연말에 금리를 인하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다 안 한다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제 여건들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장의 이제 참여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또 좀 반영해서 시중 금리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과 미국만 놓고 본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더 먼저 네. 피벗을 할 것인가 네. 하는 문제도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그게 단순히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금리 역전된 상황을 가져가고 네. 있으니까요. 그것을 얼마나 오래 가져갈까. 그리고 그동안 이제 연준은 연준대로 한국은 한국은행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국채금리와 관련돼서 2년, 10년 이렇게 하실 때 그게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장기금리, 그러니까 장기금리라는 게 10년 금리라는 뜻이 아니라 꽤 먼 한 7, 8년 후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예상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속도, 언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인가. 물론 거기서 이렇게 그대로 수렴하진 않겠죠. 또 그럼 그 다음엔 또 무슨 또 경제에 무슨 충격이 올 때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 움직임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기 보여주신 미국 국채금리 와도 관련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기준금리를 할 때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이겠죠. 그걸 보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외환 수급 사정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미국을 혹은 기초통화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스위스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그런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운명이랄까요? 그 참 세상이 불공평하긴 한데요. 네, 그런 운명을 네.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네,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쭙고 싶은 질문은 그래서 올해 세계 경제에서 좀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랄까요? 자칫하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네. 뭐 그런 문제라거나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네. 하나씩 집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요? 네, 올해까지도 결국은 화두는 불확실성일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그리고 아주 자신감 있는 그러한 뭐 경제학자, 혹은 시장 구루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의 톤이 과거보다는 되게 상대적으로 겸손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네.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아직 많고요. 네, 연준 내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상당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전부 다 그런 불확실성이 닥쳤을 때 그걸 예상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그 닥쳤을 때 얼마나 잘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길러 나가느냐 하는 것이 작게는 개인 그리고 크게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로서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확실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고유선 센터장님. 네.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시장에 있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는 연착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PF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돈을 투입을 했고 그걸로는 좀 역부족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분양, 건설 어떤 시공자들이나 그다음에 분양하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중도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이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리스크들을 잘 억제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경기가 크게 위축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 5% 갔을 때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는 4% 중반까지 근데 별 문제 없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고 근데 그 5% 기준금리여도 우리나라처럼 대출금리를 컨트롤 직접 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 차입하는 사람들의 리스크가 억제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군가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 정부가 떠안는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떠안을 경우는 그나마 좀 잘 억제되어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연착륙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는 있으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쪽에서 한번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또 이 가격 지표들이 엄청나게 좀 빠르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또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좀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자산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단기 채권은 기준금리와 연동이 돼서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1년물, 2년물짜리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그 금리는 오히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요즘에 시장에서는 단기 채권을 조금 더 추천하는 이제 장기 채권보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님과 삼성자산운용의 고유선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